지금 무형자산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사회는 계속 불평등해지게 되고 네. 일자리가 대량으로 생겨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더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술 변화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또 원론적으로 다시 넘어가서 저는 이런 생각이 요즘 그 상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빅테크들이 네. 엄청나게 또 많이 번 돈을 어디다가 쌓아놓을 거냐, 어디다가 쌓아놓을 거냐 이런 네.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빅테크에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막 연봉 막 5억에서 10억씩 받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이 친구들이 사는 동네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요. 미국 그 실리콘밸리의 집값은 한국 비싸다고 하지만 네. 명함을 꺼낼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썸띵의 자산 가격이 나중에 되면 뒷단의 어떤 자산이 그 흘러오는 돈을 받아서 그게 옛날엔 땅이 됐고 그다음 금도 됐고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이제 부각이 네. 되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어떤 보관을 향해서 결국 가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막 그 엉뚱하게 드는 거예요. 예. 요즘에.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 대결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될 것 같고 AI 투자하는 규모로 보건데 두 나라가 가장 압도적으로 원투펀치니까 지금.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이 한국에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기술 없는 사람 탈탈 다 털리고. 예. 그래서 뭐 지금 한국의 집값이 엄청 비싸고 뭐 토지 가격도 비싸고 막 그런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 쪽에 뭔가를 쟁겨놔야 나중에 그나마 뼈나 추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요즘 상상이 막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증이 향후에 이게 이렇게 가다 어떻게까지 갈까 막 예.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까 다시 한번 2차 산업혁명 때로 가볼게요. 그때는 그 2차 산업혁명에서의 기술 혁신이 무슨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인플레이션을 결국 잡아요. 대량 생산이니까. 예. 그 한 30년 동안 물가가 계속 떨어진 일이 19세기 말에 벌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평등주의적인 경향을 가져요. 오히려 기술이 예.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었네. 중산층을 만들어냅니다. 네, 2차 네, 산업혁명이. 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화된 과정이고 거기서 대규모로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만들어야 되고 임금을 표준화 시켜줘야 되고 등등이 하다 보니까는 대규모의 중산층 집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무형자산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이건 대규모 대량 생산이 아니고 무형자산은 언제만 가치를 갖냐면은 차등적일 때만 가치를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가령 내가 어떤 지식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남들 다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식은 항상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적인 종류의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필연적으로 이 영어로 디퍼런셜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학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험악한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대학 4년 나왔다고 해서 다 똑같이 가치를 취급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무슨 인류대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석사 받아야 되고 학사 받아야 되고 박사 받아야 되고. 이래서 무형자산이라는 건 그 자체로 디퍼런셜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산업혁명하고는 다르게 사회를 갖다가 계속 불평등하게 만들어요.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2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무형자산 시대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 시대는 2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그때와는 다르게 그때는 평등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술 발전이. 지금 무형자산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사회는 계속 불평등해지게 되고 일자리가 대량으로 생겨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더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술 변화의 특징이거든요. 이때는 어느 정도의 내가 이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지식과 정보의 어느 수준, 어느 레벨에 와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위치가 다 달라지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차별화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물품 가격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 차별화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1950년대에 가령 아이들 도시락을 보게 되면은 다 비슷비슷했어요. 비슷한 식빵, 가격의 식빵에다가 비슷한 가격의 햄에다가 음식도 표준화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점심 먹으러 나갈 때 구글 회사 직원들이 먹는 점심 가격이랑 우리나라 중소기업 직원들이 먹는 점심 가격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어마어마하게 된 세상이 되고 이게 인플레이션 그 물가의 분화로 나타나게 되는 그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고가의 제품 더 고가가 되고 예. 대중 제품 가격은 그냥 멈춰 있는.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땐 있잖아요. 자동차라고 저 어렸을 적에 1970년대에 전 세계의 그 산업 국가에서는요. 이른바 국민차라는 게 있었어요. 네. 누구든지 그냥 자동차 몬다 그러면 그 자동차 모든 거 있잖아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8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 네. 길거리 다니는 차는 한 세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폰이 있었죠. 코니, 브리샤. 브리샤. 네, 코니, 네. 브리샤. 진짜 네. 다른 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왜 저 나라는 차가 종류가 다 달라? 예. 신기하네. 막 이랬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똑같은 차 찾기 힘들죠. 예,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가는 세상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다 차별화된 세상이니까. 그러니까는 가격 수준을 말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격 수준이란 거는 전체를 때려놓으면 평균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 자동차다, 집이다, 뭐 점심밥이다라고 하는 게 계층과 계급에 따라서 너무너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률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야, 이 말씀을 듣다가 이제 상상이 되는 게 그러면 야, 미래 직업은 사람의 기호를 땡길 수 있는 게 최고의 직업이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선호와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마치 연예인 같은 그냥 내가 좋아할 수 있는 투사할 수 있는 어떤 썸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무형자산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은 엄청난 가격을 받을 거고 일반적인 일은 아예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아까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intangibles라고 하는 거는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건 사실상 정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문학적 정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문학적으로 정의하자면 intangibles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what human wants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의 그 질문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크잖아요.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intangibles라고 하는 거에 범위와 내용과 서열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크고 복잡하게 되는 건데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자면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 다르죠. 그때 다르죠. 네. 제가 2차 산업혁명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술 변화를 딱 설명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스팸하고 하몽입니다. 그러니까 스팸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2차 산업혁명의 아들인데 자식인데 이 돼지 목살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돼지 목살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거 해가지고 싼 값에 도축도 기계적 그 공장식으로 하고 다 공장식으로 해서 깡통에 넣는 까지 공장식으로 하니까 값은 싸고 칼로리는 엄청나기는 한데 가령 그 우리가 소개팅을 하고 나서 2차로 어떤 그 상대방을 갖다 초빙을 했는데 거기에 하몽하고 와인이 나와야지. 거기에 스팸하고 소주가 나오면 좀 망하자는 얘기죠. 그죠?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칼로리의 양이라든가 객관적인 어떤 수치로 따져서 가성비를 따지면은 스팸이 하몽보다 훨씬 뛰어난 물건이에요. 값싸게 영양을 채울 수 있으니까. 가성비를 따지면. 그런데 그게 인간이 원하는 거냐고요. 지금 소개팅에서 지금 저 사람을 내가 꼬실 수 있느냐 없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국면인데 거기 가성비 따져서 스팸이 나와야 되겠느냐고요. 그 순간에는 하몽이라는 정체 모를 물건이 나오는데 이 물건은 값만 비싸지 배도 안 부르고 양도 적고 뭐 이렇게 얇게 점여가지고 나오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그런데 어떠냐면은 실제 가격을 보자면은 하몽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훨씬 비싸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 부가가치의 차이는 뭐가 낳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What human wants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처구니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가령 우리 돌아가시는 우리 고모님 같은 경우에 이거 보면은 이 미친 짓들 하고 있다 아마 이럴 거예요. 그 돈 내고 하몽 먹고 앉아 있느냐. 돼지고기 저 김치찌개 하면 얼마나 저거 하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 할 고모님 생각인 거고 지금 사람들 생각할 적에 그 하몽이 갖고 있는 가치의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What human wants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케인스입니다. 케인스가 미래 우리 세대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서 뭐 하루에 뭐 서너 시간만 일하고 일주일에 뭐 한 5일, 3, 4일만 일하고 자기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AI 시대가 와서 로봇 시대가 오면 토대는 마련될 것 같은데 인간이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아니면
정말로 야국강식의 더 지옥도를 만들지. 예. 그건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네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이 선택하는 거냐 집단이 선택하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케인즈의 예언이 왜 빗나갔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경제자들끼리. 네. 근데 그 복잡한 얘기를 다 사상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있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 3일 근무를 할 수 있다가 하나가 있고 지금 있는 생활 수준을 올릴 수 있는데 대신 주 5일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 사람들이 이걸 개인적인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저거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했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한테 소셜 프레셔라는 게 작동을 해가지고 네. 아이고 우리 아들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얘 학원이라도 보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금 요 수준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은 난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를 생각할 적에 네. 집단적인 의식이 작동을 해서 그 개인의 의식을 결정을 하지 네. 사실 그 개인이 결집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 제가 전원주택에 살아봐서 잘 압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좀 세상하고 좀 떨어져서 살고 싶어서 예. 전원에 갔는데 예. 뭐 어떤 압력인지 모르겠지만 그 표현하신다면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서 사회적이면서 압력으로 계속 도시로 그냥 이렇게 예. 밀려 나오고 있는 뭐 그 몸으로 느끼시겠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개인적인 선택에 물어놓을 게 아니라 what human wants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를 갖다가 혼자 알아서들 결정하라라고 하면은 사회에 밀려가지고 다 똑같은 걸 선택하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러지 말고 집단적으로 한번 토론해 봐야 돼요. 네. 그야말로 그러면은 전원주택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하고 도시에 사는 삶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한번 토론해서 집단적으로 얘기를 해야 사람을 획일화로 몰고 가는 그 프레셔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한국이 제일 못하는 거네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한국은 제가 보니까 집단의 어떤 협의, 예. 어떤 대화 예. 이 부분이 완벽하게 부재한 나라가 아닌가. 똑똑한 사람들께 아무 얘기 안 해. 내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이게 젊은 사람들 내려서 더 심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특히 여성들보다 남성들한테 심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령 20, 30대 그 남성분들이 술을 먹으면은 그 농담 따먹기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뭐 게임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집단에 대한 어떤 토론 뭐 정치까지 안 가도 좋아요. 집단적인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나오면은 다 입을 닫아버리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 때보다 저는 나이가 좀 많지만은 나이 많은 저보다 오히려 이 경향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또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관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관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를.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저 친구가 받아줄 거란 믿음도 없는 거고. 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서로 객체로 자랐기 때문에 예. 우리처럼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하고 뭐 땅 따먹기 하고 뭐 동네 술래잡기 하고 뭐 이렇게 자란 게 아니라 예. 집단 놀이 속에서 자란 게 아니라 예. 게임을 한다거나 개인 놀이 속에서 자라니까 가장 어려운 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거죠. 야, 그러면 저는 가끔 최근에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이제 기계 기술이 들어오면서 예. 기계 장치들이 들어오면서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AI로 인해서 갑자기 직장이 확 없어지면 예. 거기서 요번에 도태되는 사람은 화이트 칼라 할 겁니다. 예. 그렇죠. 네. 화이트 칼라 다 날라가겠죠. 그러면 이 화이트 칼라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러다이트 운동은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네.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라고 하는 물건이 보였기 때문에 이걸 때려부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싸움 대상이 있었는데 네. 그 클라우드 A 그 챗GPT랑 어떻게 싸워요? 그걸 어떻게 부시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구체적인 물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기계가 물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 네. 하나가 저기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가 있어요. 이 옛날에 그 러다이트 운동을 하던 그 저 사람들은 그 자기들 그 기술 숙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이 방직공이 됐던 방적공이 됐던 뭐 이래서 숙련이 있어가지고 그게 기계에 의해서 대체됐을 뿐인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AI라든가 이 기술 발전의 성격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이 기술의 감가상각이 심하게 벌어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만 3년, 4년 정도만 지나면은 화이트 칼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스킬셋이 있잖아요. 네, 네. 사실상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무의미해져 버려요. 네. 맞지도 않게 돼 버리고. 네. 그러니까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되니까 기술이 물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기술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술의 감가상각이 그 가치 절하가 너무 빨리 벌어지기 때문에 러다이트 같은 거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집단적인 그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게 이 기계화의 현실에 이렇게 파편화되는 좀 암울한 그림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야, 그 말씀하시니까 포퓰리즘이 더 세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상이 딱 되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악의 귀결이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위협을 받죠. 네. 그러니까 뭐 너가 배고프지, 내가 네. 구해줄게. 예. 이런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부각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사람들이 노동에서 그 노동의 중요성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노동을 주로 사람들이 소득을 벌어가는 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파악하기에 노동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최소한 기능이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인정이고, 네. 세 번째, 또 하나는 자기 실현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있죠. 예, 그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기 실현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실현이 있고, 사회적인 인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소득을 벌어들이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실직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은 경제학자들이 보통 이 소득만 문제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실직을 당한 상태에서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은 사회적인 고립감, 소외감이에요. 그렇죠. 나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좀 험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쓰레기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실직당한 사람들의 이 심리 조사를 해보면요. 이혼했을 때하고의 그 고통하고 거의 똑같다고 그래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노동을 못하게 되면은 단순히 소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배제당했다라고 하는 심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공격성이 뭘로 바뀌냐면은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공격성으로 바뀌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갖다가 공격하고 파괴하고 싶은 저걸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포퓰리즘의 온상이 되죠. 네네. 사실 이미 조금 성숙 사회인 유럽과 미국에서 약간 그 어느 나라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나라에. 기미가 많이 보였고, 예. 뭐 한국도 조만간에 뭐 그런 예. 기미들이 훨씬 더 강해질 거고. 사태가 이제 악화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기존 질서에 포섭이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배제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이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분들을 보면 어김없이 어떻게 느끼냐면 저 무식하고 못 배운 것들이 세상을 깨려고 하네 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격렬하고 혐오하게 돼요. 네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경멸을 받고 혐오받은 포퓰리즘 쪽에서는 저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사람 취급을 안 하네라고 하면서 이 양쪽의 대립과 이게 굉장히 험악하고 저렇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그 현상을 멀리서 볼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오면서 지금 한남동을 지나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상당 정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제적으로 사회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기존의 어떤 정치 질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죠. 네. 네. 맞습니다. 참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 한국에서 이제 홍기빈 선생님 정도를 빼고는 듣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오늘 들은 것 같고 정말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혹시 뭐 꼭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아까 그 얘기는 좀 덧붙이고 싶어요. 아까 What Human Wants라는 얘기 네. 있잖아요. 이게 휴먼이라는 말 쓰지 말고 이거는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새해에는 내가 원하는 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말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나 많이 간과되는데 윤리학에서도 핵심 질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이나 재테크에서도 정말 핵심이 되는 질문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묻지 않는 질문이고 그냥 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대체를 해버리는데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그리고 내 가족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아마 올해 내내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플레이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새로운 자본의 시대에 과연 어떤 존재로서 나는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물음으로 마감을 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날이 지났으니까 본격적인 새해가 되는데요. 이 새해 맞아서 열심히 자기 일도 하시고 일에서 성취도 하시고 그러나 언제나 동일하게 그 시점에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원하는 건 무엇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번 물어보는 그런 25년도가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시간 만들어주신 정말 아름다운 우리 경제학자 홍기민 선생님과 함께한 독일 아카데미 뜻깊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